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앞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더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의 기반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장에 들어서는 이시바 일본 총리를 환한 얼굴로 맞이합니다. 취임한 지 보름도 채 안 돼 일본 정부의 최고 책임자와 회담에 나선 겁니다. 30분가량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길.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은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시바 총리도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란 사실을 언급하며 화답했습니다. そして政府と政府、企業と企業のみならず、国民同士の交流もこの60周年を機にさらに盛んになり、日韓の連携協力が地域のために世界のために。 두 정상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여러 지정학적 위기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삼각 공조를 유지하고 한일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셔틀 외교의 재개에도 의지를 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정상 외교 시간표는 빽빽했습니다. 하루에만 일본과 영국, 캐나다 등 6개 나라 정상,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 자체가 우리 외교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오늘 두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의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전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서 중요한 이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정세를 언급하면서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国際情勢は極めて厳しい認識をいたしております。ウクライナで起こっていることも、中東で起こっていることも、またアジアで起こっていることも、すべて共通したいろんな要素に基づくものだという認識を私は持っております。 또 한일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일 정상은 두 나라를 오가는 셔틀 외교도 이어간다는 데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対面で意義ある意見交換ができたことを歓迎し、首脳間のシャトル外交の活用を含め、両政府間で緊密に意思疎通を続けていく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 일본 언론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자세가 드러났고 일본 정부 내에서 이 대통령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일 정상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맞춰 공고하고 성숙한 관계를 쌓아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도쿄에서는 주일 한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식이 열릴 예정인데 이시바 총리가 직접 참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 2차를 합쳐서 35조 원에 근접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도 포함됐는데 보편 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모두 35조 원 규모에 근접해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1차 추경에서 13조 8천억 원이 편성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2차 추경의 규모는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안엔 민주당이 줄곧 요구한 민생회복 지원금도 포함됐습니다. 지원 방식은 여당의 일관된 방침대로 전국민 보편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의 의미를 민생 회복에 둔 만큼 소비 쿠폰 사업과 소상공인 채무 조정 예산 등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정부를 향해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을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경기 살리기란 정부 여당의 추경 편성 취지엔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포퓰리즘 성격의 정치 추경은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재정 확장이 자칫 물가 상승 압력이란 역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곧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고물가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생각만큼 금리는 인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3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될 계획입니다. 다만 추경안을 심사하려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지만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김석기, 성일종,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넘기면 자신들이 맡은 위원장직 3개를 넘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상호 견제를 위해 법사위만은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며 대신 외교통일, 국방, 정보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재판 중지법과 대법관 증언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법사위는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이 뚜렷해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증인, 참고인 채택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24일과 25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안은 채택됐지만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지 못한 겁니다.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과 정말 민생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김민석 총리 지명자를 철회하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에서 야당일 때 어떤 잣대로 공격했는지 반추해보라고 지적했는데 결국 수적 열세로 국회 표결을 막기 어려운 만큼 여론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며 김 후보자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며 방어전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용 맹목적 정치 공세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정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민석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김 후보자의 자질 검증 문제를 두고 여야 인사청문특위 위원 사이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스스로의 재산 형성부터 소명하라고 지적했고 주 의원은 가족재산 관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야의 공방전이 특위 위원 사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인데 이 때문에 후보자 자질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 본래 취지가 점점 퇴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이른바 노부부 투서 사건 의혹과 관련해 정치검찰에 천인 공노할 허위 투서 음해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자신들이 무혐의 처리한 투서를 먼지 쌓인 캐비넷에서 찾아내 월간 조선에 넘긴 것도 검찰이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탁을 미끼로 돈을 착복한 지역 주민이 자신에게 민원을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라며 하늘의 도움으로 보좌관이 녹취했던 대화록을 검찰에 제출해 음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한 60대 부부가 김 후보자가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유서를 남기고 지난 2004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으로 2008년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최근 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거론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당내 쇄신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그 방법을 두고는 갑론을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도부부터 개혁 방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건데 제1야당의 내홍 상황을 박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틀째 선수별 간담회를 열고 대선 패배 수습책과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와 함께 당의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자신이 띄운 혁신위원회 출범에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혁신위원회를 출범을 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다른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했던 안을 포함을 해서 구주류를 중심으로는 개혁도 결국 누가 어떻게 하느냐의 정당성이 중요하다며 송 원내대표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인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날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개혁이란 이름으로 혼자 발표하는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비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장은 여전히 개혁안을 즉각 실행해야 하고 혁신위는 다음 지도부 몫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혁신위 문제로 개혁 논의를 공전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로 쇄신의 명분과 동력은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실망하신 중도층 또 보수층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많은 의원분들께서 심각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한계에서는 김 위원장의 개혁안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는데 사실상 주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개파간 주도권 다툼으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부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안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그것이 안 되면은 비대위원장의 얘기대로 당원 투표를 통해서라도 당 지도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오히려 내용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 속에 김 비대위원장과 송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당원 여론조사를 포함해 입장차가 확실한 개혁안보다는 빠른 전당대회 개최와 공석 상태인 비대위원 구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국민의힘이 쇄신안을 두고 당원 투표와 혁신위 구성으로 의견이 엇갈려 합의안을 찾지 못하면 김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이번 달 말까지 혼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특검보 임명을 마친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청 수뇌부들을 잇따라 만나고 금융감독원도 방문했습니다. 다른 특검들도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정식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먼저 임명된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들은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국민들의 관심에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민특검은 당장 오후부터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문홍주 특검보와 함께 김 여사 수사를 맡아온 검찰 수뇌부들을 만나며 수사를 위한 첫발을 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를 지휘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시작으로 명태균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검사장 직무대리와 건진법사 의혹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신흥석 검사장과도 잇따라 면담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인력 파견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넘겨받을 사건 지금 진행 정도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봤고요. 담당하던 검사님들이라든가 수사관님들
어느 정도 파견받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특검부 후보자 인선에 어려움을 겪은 이명현 최상병 특검은 고 이해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 사무실로 쓰였던 서초동 건물에 터를 잡고 수사팀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직이나 그런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특검부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조은성 내란 특검은 대검의 고검 검사급 9명의 파견을 요청하는 등 실무 수사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일부는 벌써 사건 내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추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검사들도 파견받을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팀이 김 여사가 시세 조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김건희 여사의 녹취는 초기 수사팀이 놓쳤던 부분인데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2차 주포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건희 여사 계좌는 6개. 서울중앙지검은 앞선 수사 과정에서 거래 내역 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증권사 전화 주문 녹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재수사팀이 이번에 확보한 미래에셋 것만 빠졌습니다. 미래에셋 계좌의 경우 다른 증권사와 달리 HTS 시스템으로 거래됐습니다. HTS 시스템은 본인 인증을 거쳐 PC로 직접 거래해 증권사 직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상 거래라고 해도 주문을 하는 통화 녹취가 없었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재수사팀은 이상 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소통한 기록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수사를 맡은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나누는 대화에서 시세 조종을 인식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와 통화한 직원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와 비슷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직원은 앞서 초기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검찰 재수사팀은 7초 매매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2차 주포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지만 특검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기까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3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이번 소환도 불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특검이 출범하면 동일한 사안을 다시 조사받게 되는 만큼 최소로 소환해야 한다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반한다며 특검이 요구하면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구두로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그제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 김 여사 측은 적어도 보름 정도는 회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2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3차 소환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했는데 경찰이 강제 구인을 시도할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2차례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내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며 3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전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만 경찰에 냈는데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고 관여한 사실도 없지만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비공개 조사는 협의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예정된 시점까지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3차 소환까지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서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다만 조만간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사건 기록을 넘겨야 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향을 두고 특검과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 특별검사도 임명 다음 날 경찰 특수단을 방문해
특검 관련 업무를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이 말하는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의 경우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데다 경찰은 대면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특검 출범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추가 소환 요구나 신병 확보 시도 없이 사건을 특검에 넘길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촉구했지만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를 거부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통해 원심 분리기를 파괴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입니다. 네, 오늘 벌어진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이란 수도 테헤란에는 큰 폭발음이 여러 차례 울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하자마자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습에 나섰는데요. 이스라엘군은 50대가 넘는 공군 전투기로 원심분리기 생산시설과 미사일 원자재 생산시설에 공습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테헤란 연구센터와 테헤란 인근 카라지의 공장이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공습 후 SNS에 토네이도가 테헤란을 지나간다며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란군도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공습을 이어가면서 최근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1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군이 이스라엘의 상공을 장악하고 있고 이스라엘군 드론과 F-3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신 중인 이란 최고 지도자 하마네이는 국영 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무조건 항복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항복 요구를 위협적이고 터무니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이란은 항복할 나라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지난 16일 이후엔 공습에 따른 사상자 집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인권단체 이란 인권활동가들은 지금까지 이란에서 585명이 사망하고 1,3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정부는 현재까지 자국에서 민간인 등 24명이 숨지고 8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개입 여부를 고심하는 걸로 알려졌죠. 어떤 관측들 나오고 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상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지원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그동안 저울질해왔는데요. 미군이 개입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밤사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80분간 진행된 국가안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나 스텔스 폭격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란의 산악지역, 지하 깊숙이 건설된 핵시설을 지상작전 없이 파괴하려면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비해서 미군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 등 군사 장비를 마련해 놓았다는 얘기도 미국 당국자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의 단거리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는 인근 국가엔 수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공습에 사용되는 중장거리 미사일과 달리 단거리 미사일의 재고는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이란에 대한 직접 공격을 결단할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라크 전쟁 개입 후폭풍 등을 상기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 쪽 전쟁이나 정권 교체에 더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Perhaps most importantly, the wars we never get into. 그러나 최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미군 자산을 사용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잇따라 내놓은 상황. A real end, not a ceasefire. An end. So something that will be permanent. Yeah, or giving up entirely.
압도적 군사력을 갖춘 미국이 개입할 경우 이란이 동맹국들과 함께 보복에 나서며 직접 충돌 가능성이 커집니다. He's calling for surrender. I think he is likely miscalculating, thinking that the Iranians believe that surrender actually is an option. 더 나아가 이란 정권이 교체될 경우 미국은 이란 상황에 더 깊숙이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난 2003년 이라크 후세인 정권 교체 등으로 겪은 혼란이 재현돼 중동 전역으로 불안정성이 확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But it became a quagmire that ultimately got thousands of Americans killed, created new insurgencies against U.S. interests and against our allies in the region. 워싱턴 포스트는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 교체를 추진할 경우 미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무정부 상태로 붕괴하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은 물론 미국 사회에서 이란 공격에 대한 여론이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최종 결단을 내릴지에 국제사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16일 출국해서 이틀 동안 일본 이시바 총리 등 총 9개국 정상 그리고 유엔 수장을 만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国民同士の交流がこの60周年を機にさらに盛んになり 국제사회에 민주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켰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을 알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일 만에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라고 이제 자평을 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성공적인 데뷔였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취임 12일 만에 갑작스러운 이제 다자 외교 무대에 준비 없이 나간 상황인 걸 감안한다면은 성공적인 그런 데뷔 무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난해 12월 3일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대한민국의 정상 외교는 완전히 멈췄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다가 대한민국 같은 중견 국가에서 그런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라는 거는 사실은 이 국제사회가 보기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상화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자리로서 대단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물론 이제 그 다자 외교 회의였고 참관국이었고 저 이제 외교 무대에서의 양자 정상회담도 일종의 이제 상견례 성격의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그런 이제 외교는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G7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방 외교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성공적인 이제 이 일종의 상견례 데뷔 무대를 가졌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평론가님. 네, 저도 사실 뭐 이게 그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한일 정상회담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은 그러니까 그 일본과의 첫 대면에서 과거사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산할 건 청산하고 미래를 얘기하자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를 만나서 먼저 미래지향적 관계를 얘기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마당을 같이 쓰는 그런 관계다. 그 우리가 한국하고 일본 관계를 얘기할 때 일의 대수란 말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그 옷의 허리띠처럼 아주 작은 개울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공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관계들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마당을 같이 쓴다는 표현 아마 준비된 표현 같습니다만은 일본의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아주 유용한 표현을 썼던 것 같고 오히려 진보 정권에서 그 배출된 지도 국가 원수가 오히려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얘기함으로써 의지를 선점했던 경우도 되고 또 마침 이제
뭐 곧 있으면 이제 20일인가가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일각에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일 관계가 좀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를 이번 다자 무대에서 오히려 그것을 해소시킨 그런 측면은 사실상 이번 외교에 아마 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그런 성과. 저는 뭐 정치평론을 하지만 이게 정치는 어쨌든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금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외교에서는 그런 평가는 좀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진보 정권으로서는 보수 정권에서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색적인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이었겠네요. 자, 이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돼서 또 조금 아쉽긴 했는데 다음 주에 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는 것도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네, 아직 뭐 참석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G7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기대했는데 그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만 그 때문이라도 아마 나토 참석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나토 정상회의도 마찬가지로 다자 회의고 고유한 의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한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약식 이상의 어떤 그 정식 정상회담을 갖기는 어렵고 약식 회담을 갖겠지만 그래도 한미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서로 어쨌든 상견례를 갖고 수인사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한미 간에 여러 현안들이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나토에 참석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그런 점이 고려돼서 이 나토 회의에 또 우리가 초청받은 상태에서 참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지도자가 되잖아요. 다자 무대는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그것이 좋은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남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은 국가 간에 풀어야 할 것은 통상 외교 전쟁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쟁을 안 하면은 풀 수 있는 방법은 통상과 외교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저는 그런 다자 무대에서의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거는 저는 몇 번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더더군다나 이게 참석을 지난번에 했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일종의 눈에 띄는 불참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말하자면 국제사회에서 화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사실 나토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진영 블록이고 일종의 말하자면 이념 블록입니다. 왜냐하면 대척점에는 이제 러시아, 중국이라는 분명한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서 있기 때문에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그렇죠. 군사 동맹의 성격을 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나토에 가든 안 가든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뤄야 할 변수입니다. 뭐 안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또 하나 유럽이 지금 방산 시장하고 원자력 시장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나 이제 뭐 폴란드의 방산이라든가 지금 이탈리아나 유럽의 지금 그런 그 원자력 수요 같은 게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탐색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가느냐 안 가느냐가 고민할 때는 저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더더군다나 이제 그 사실상 대통령 87년 이래 다자 무대로 이렇게 그 정상회담에 첫 데뷔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다자 무대로 데뷔한 거는. 근데 저는 오히려 다자에서 다자로 또 한 번 가는 것도 저는 뭐 그 G7에 이어서 나토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글로벌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나쁘지 않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평가들을 받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뭐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셨어요? 그 한미 정상회담이 계획됐다가 이게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얘기가 나오기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이제 G7 정상들과의 만남 좀 껄끄러워서 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글쎄요, 뭐 속사정은 알 수가 없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란 이스라엘이 전쟁과 무관치 않다는 게 미국 쪽의 설명이었고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어디까지 개입할 건지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도 G7 국가들 사이에도 여러 의견이 아마 있을 겁니다. 때문에 이 G7에 계속 머무르기보다는 캐나다 총리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었잖아요. 네, 돌아가서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제 자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급거 귀국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만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은 모든 국가가 원했을 거거든요. 참가국 7개, 참관국 7개까지 14개 국가가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 모두 다 미국 대통령과의 1대1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갔는데 모두 불발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만 아쉬운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할지 이거는 함께 지켜보아야 되는 것 같고요. 자, 국내 상황 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35조 원대 추경안 편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대신에 이제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는데요. 야당에서는 물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 그대로 받아서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 있고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곧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고물가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생각만큼 금리는 인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아마 국가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에도 부담이 되는 그런 추경을 지금 하겠다는 거니까. 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정부 여당이 만났죠. 거기서 이제 1차 추경, 2차 추경 합쳐가지고 한 35조 원에 달하는 추경 편성에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추경 안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일단 똑같이 나눠주고 저소득층, 한테는 이제 추가로 지원한다. 이런 건데, 일단 정부 여당안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차원에서 민생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보편 지원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재정적인 현실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여러 고민이 있었는데 원래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던 입장은 보편 지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좀 차등해서 추가 지원을 하겠다. 요 기본 방안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는데 소득 상위 10%처럼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계층은 조금 더 적게 보편 지원의 규모를 하는 것까지도 이제 안에 넣고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저는 야당에서도 이걸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종래에 민생지원금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의힘에서조차 이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차등 지원하자는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여야가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저소득층을 상대로만 지원을 하고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민생지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입장입니다만 조정 가능한 이견이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경기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추경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고 지금 뭐 이 추경을 하게 되면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거 불가피합니다. 그 점을 뭐 야당에서도 저는 이해할 거기 때문에 이제 큰 여야 간의 이견 없이 합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만 일단 뭐 기본 취지는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안을 보면은 이제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이제 그 소득 구간에 따라서 25만 원, 40만 원, 최대는 50만 원까지 이제 차등 지원하는 걸로 아마 당장 간에 어느 정도 협의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1차에 이제 13조 원 가까이 갔으니까 35조 원이라면 이번에 약간 22조 원 정도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걸 두고는 이제 추경, 그러니까 이 기본 소득 지원을 두고 과연 이게 정말 그 우리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느냐 아니면 언발의 오줌누기냐 사실 이거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책임 정치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당이 집권했으면 저는 재정 운영까지도 여당이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선거에 대한 결과로 하는 거고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추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야당이 정말 그 제기해야 될 문제는 그럼 과연 여기에 대해서 국가 재정 말고 증세라든가 이 다른 대안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우리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하는데
재정을 확장하기 위해서 재정에 대한 대책이 없는 확장은 그것 또한 허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야당이 당연하게 질문할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정권 초기고 여당이 책임 정치 차원에서 이거는 본인들이 공약도 한 사안이니까 하는 게 맞다. 다만 이게 제대로 쓰여서 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는지 사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추궁은 충분히 야당이 할 수 있으나 저는 이번 초반에는 협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경기 진작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나중에 국가 재정에 대한 채무 문제 이 문제는 야당이 따져들어야죠. 다만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협조해 주고 이 부분은 지금 워낙 경기가 어렵다니까 일단 시행하는데 야당이 협조해 주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절차가 많이 남았죠. 오늘 아침에 이제 당정대 그런 그 협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 돌아오고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의결해서 다음 주에 이제 국회로 보낸다는 게 이제 정부 계획인데 지금 평론가께서는 이제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협조해 주는 게 이제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국정 운영에 야당도 협력할 거는 협력한다는 취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추경 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대통령 선거 이전에도 정부에서 추경 편성을 해서 논의가 있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그 당시 시점에서는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예. 여당 시절에 이 추경안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이 민생지원금을 둘러싼 약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정 가능한 수준의 이견이기 때문에 큰 진통 없이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 원내 지도부들이 이제 또 어떻게 또 협의를 하느냐 이 부분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추경안을 처리를 하려면은 법사위하고 예결위 뭐 이런 상임위들을 골고루 또 거쳐야 될 텐데 지금 이 자리들이 다 공석 아닙니까? 일단 본회의 열어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 보임을 해야 되겠죠. 국회의장 주관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근데 이게 법사위원장이 제가 보기에 어쨌든 공석이 지금 된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민주당이 절대 양보 못한다. 이제 뭐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도 듣는 것 같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소한 저는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관행적으로 우리가 관행이라는 것이 대부분 국회 운영을 원만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야가 협치의 공간을 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사실상 관행이라는 걸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야당이 최소한 법사위원장 중 하나 맡겠다. 저는 이건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게 관행이었잖아요. 그게 관행이었죠. 관행이었죠.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의 야당은 과거에는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마지막 수단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상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면은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 그러면 필리버스터인데 그거는 뭐 형식상의 논리고요.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법사위원장 자리는 우리가 뭐 상원이라고도 하지만 또 게이트키퍼라고 하잖아요. 본회의 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인데 여기에서 조금 시간이 좀 더디 간다는 것뿐이지 결국은 다 모든 것은 여권이 원하는 대로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달라는 법사위원장 하나 주든가 정 안 되면은 예산을 감시 감독하는 예결위원장 또 배려하는 거는 저는 야당의 정치적 공간을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데 더군다나 지금 야당은 우리 외통, 국방, 정보 다 줄 테니까 이게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 부분이 저는 서로 양당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협치의 시험대에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저는 법사위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조금 뭐 숙고하고 그다음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또 나중에 정치적 공간을 좀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 한번 원내대표단에서 한번 감안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 열어가지고 그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전부 이제 임명하려고 하다가 그걸 이제 취소했단 말이에요, 내일.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긴 하고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야당의 원내지도부가 아직 채다 구성이 안 된 상황이고 이제 막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 내일 또 본회의에서 그걸 일방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여야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원구성은 전후반기 이 교체될 때 원구성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 전반기 시작할 때 이 원구성을 했던 협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2년간 유효하다. 그러니까 지금 1년밖에 안 지났다. 1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교체하자는 거는 그동안의 국회 관례에 비추어 봤을 때 맞지 않기 때문에 전후반기 원구성이 다시 될 때 전후반기 교체될 때 그때 가서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하면 그때는 뭐 넘겨줄 수 있다라는 여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사이에서 약간 평행선처럼 얘기가 오가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그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에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이제 이 국정 과제와 관련된 입법을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데
야당이 또 법사위원장을 넘겨받아서 일종의 알박기를 하고 네. 시간 지연에 나서고 그로 인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또 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지금 현재 정부나 여당이 원하는 바가 아닐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아마 민주당이 중간에 이걸 양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원구성 협상할 때 그때는 아마 이제 법사위를 넘겨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 그만두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근데 저는 그래요. 네. 이제 법사위 저는 약간 법사위가 이제 시간은 끌 수 있지만 결국 네.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의 골든 타임이 6개월 1년인데 이 사이에 야당이 목리 부리면 어떡하느냐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치란 게 가능한 것과 필요한 것 사이에 어느 중간 지점에서 협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결위원장 정도는 사실은 또 야당이 예산을 감시한다는 워치독이라는 또 측면에서 예. 또 저는 협상할 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두 개 다 안 되고 관행적으로 2년 임기가 다 끝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이런 얘기는 사실상 정치의 본령을 또 우리가 약간 무시하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것들은 좀 한번 전향적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아니 야당의 정치적 공간을 허용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입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여야가 지금 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어느 지점에서 부딪히는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시덥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왔고요. 전 부인. 네. 너 요구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상인가 싶어요. 전 부인까지 불러가지고 아들,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아들의 뭐 자금 출처를 물어보겠다라고 하는데 정치 이전에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 전 부인까지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사람 하나 인생을 또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가족을 또 건들겠다? 참 비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통합과 정말 민생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김민석 총리 지명자를 철회하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94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7건에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지금은 피하고 있는 형국이죠. 회피를 그래요?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전체 회의가 끝내 증인 채택 의결을 못하고 중단이 됐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정도면 이제 국정 방해 행위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는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여당이 소수당이다 보니까 증인 채택 관련해서 여당이 합의를 안 해주니 그냥 야당 일방적으로 다 처리해가지고 증인 채택하고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이제 여야가 약간 공수교대돼가지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계속 저는 반복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됐건 간에 청문회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법위에서 증인이 아마 합의될 겁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뭐 다수당의 의사대로 증인이 정리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또 여야 관계를 고려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일부는 저는 뭐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 부인을 부른 그게 아마 이제 그 아들의 학비 이 관련된 그런 어떤 이제 의혹을 검증하려다 많이 보니 드는 학교죠, 지금. 김민석 후보자 입장은 그거는 이제 전 부인이 전적으로 부담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객관적 자료로 증빙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전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좀 무리하죠. 지금 부인도 아니고 전 부인을 청문회장에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러낸다는 것은 다소 좀 그동안의 관례나 혹은 우리 뭐 미풍양 속에도 좀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서 이제 그 점을 민주당에서 좀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또 야당 입장에서는 현 부인은 안 부리지 않느냐. 전 부인과 관련돼서 의혹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걸 투명하게 자료로서 검증 가능하도록 제출해 주면 좋을 텐데 자료는 제출 안 하면서 증인 채택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냐 또 이런 이제 공방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조만간 정리가 되겠죠. 어찌 됐든 간에 저는 김민석 후보자도 그렇고 또 이걸 이제 의혹을 검증하는 야당도 그렇고 어찌됐든 이제 이 국민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야당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제기할 만한 의혹을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김민석 후보는
어찌됐든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의석수로 보면 네. 어떻게 하더라도 인준이 되겠지만 또 국정 동력이 소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해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어떤 의혹을 지금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뭐 야당은 10대 의혹이라고 규정하는데 네. 제가 보기엔 두세 가지 정도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익과 지출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그 정치 낭인에 대한 그 과거의 그 생활은 뒤로 하더라도 일단 지금 본인이 신고했던 관보에 게재된 걸 보면은 5년간 총액 수입은 그 세비 5억 5천 정도인데 13억의 지출이 있잖아요. 간극이 있잖아요. 이 불일치를 뭐로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맞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증빙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일단 기타 소득이 있다고 했는데 기타 소득을 지금 국민의힘 인천 소속 의원들이 찾아보니까 1,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억은 어디로 갔냐? 그럼 이게 어떤 소득인데 세금에 잡히지도 않고 지금 증빙하지는 못하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이 얘기를 합니다. 난 총 재산이 2억 6천밖에 안 돼요. 나 청빈합니다. 나 부정추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만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지출을 무슨 돈을 했는지 그걸 좀 알려달라는데 안 알려주고 그다음에 전부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외화 송금 내역은 한국은행에 전부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당사자 동의만 있으면 송금 기록을 국회에 제출하면 되는데 그게 안 오니까 전부인을 불러서 물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가지고 외화 송금 내역만 있으면은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 증인 부르겠다는 얘기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불거지는 의혹들마다 대안은 김민석 후보자의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슈보다도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중요한데 김 후보자의 모습은 조금 버티다가 이틀간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침대 축구하다 보면은 과반이 넘는 여당의 힘으로 통과될 것이다. 그런 태도, 더군다나 지금 이런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데도 업무 보고를 계속 받고 있어요. 네. 이 논란을 소명하기보다는 이런 점들이 지금 많은 것들이 국민적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야당의 공세를 오히려 촉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어서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아빠 찬스 의혹 그리고 뭐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재산 증식 그리고 뭐 불법 정치 자금 이런 문제들을 이제 많이 지금 불거졌는데 뭐 이거 뭐 생소하게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노부부 투서 의혹 그리고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또 김 후보가 적극적으로 또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들입니까? 어떤 SNS를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예. 그 노부부 투서 의혹은 60대 노부부가 김 후보자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갚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2004년도에 했다고 알려진 사건인데 이게 2008년쯤에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이 본인에게 좀 일종의 청탁성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그걸 들어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그 어떤 뭐 이 배경이 잘못 알려져 가지고 본인이 검찰에 가서 정확하게 그 노부부하고 대화했던 대화록을 제출함으로써 소명이 된 사건이다. 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요. 그 뒤에 뭐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안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김민석 후보자의 저런 해명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게 불거지는 게 검찰의 뭐 음해 행위다, 정치 검찰의 음해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소스가 검찰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김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물론 그게 정확히 검찰인지 아니면 이게 이제 기사를 통해서 한번 알려졌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 기사가 회자되면서 또 SNS나 이런 공간을 통해서 증폭되는 건지 그게 알 도리가 없고요. 이 칭화대 석사는 10개월간 칭화대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석사를 받았는데 그게 국내에서 정치 활동하는 기간하고 겹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김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면 여기서 회의 끝나고 아침에 비행기 타고 중국 가서 수업 듣고 그렇게 해서 마쳤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입 기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증명이 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 정치 검찰 물론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기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 진짜 이 민원성 청탁을 해서 안 들어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가 얘기와 또 아니면 김 의원이 김 후보자 주장하는 바처럼 이건 정말 사실 무근에 날조된 얘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꾸 정치 검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2004년도에 그 선거법 위반, 선거자금 위반으로 그 말하자면 그때 이제 실형받고 추징금 받은 거
그 노무현 검찰이 한 겁니다. 진보 정부의 검찰이 2004년도에 하고 2005년도에 진보 정부의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정치 검찰이 한 일입니까?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지는 않았죠. 않았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그러면 그 김민석 후보를 탈탈 털어서 그렇게까지 하고 대법원이 그럼 대법원까지 그러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보냈다. 저는 이 사실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무조건 불리해지면 정치 검찰의 공작, 피해자 이런 걸 하는데 저는 김 후보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총리라는 자리는 만일 지명이 되고 이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1인치와 만인 지상을 넘어서 모든 강요에 대한 재청권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국민적 평균 이상의 도덕과 윤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마치 저는 제가 보기에 소나기 좀 피하고 보자 이거 같아요 자꾸. 근데 그렇게 해서는 과연 국민적 눈높이에 맞을 거면 이재명 정부의 1호 인사입니다. 그럼 1호 인사면 1호 인사답게 정말 내란을 종식했던 정권이 출범하는 거라면은 제가 보기에 더 그 흠결 없는 정치인이 국무총리가 돼서 내각을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아마 김 후보자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되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지금 계속해서 김 후보자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해라라고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진우 의원의 70억에 달하는 재산은 전부 다 파헤친 것 같아요. 뭐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네. 하니까 그걸 그렇죠. 이제 확인해 봤겠죠. 네. 지금 이제 주진우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 특위위원으로서 김민석 후보자 의혹 검증의 주 공격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일종의 이제 메신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 주진우 의원이 김문석 후보를 향해서 그런 질문을 할 자격이 있느냐. 재산을 들여봤더니 재산이 많기도 하거니와 또 이제 20살 정도밖에 안 된 아들의 예금이 어떻게 7억여 원이나 될 수 있느냐. 주진우 의원은 증여인데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건데 증여세를 다 냈다라는 주장이에요. 물론 지금 공직 후보자는 주진우 의원이 아닙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공직 후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는 아닌데 어쨌든 정치에서 이런 일들이 있죠. 메시지 반박이 잘 안 되면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이 흔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주진우 의원이 지금 이제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검증을 하는 건 정당한 자기 역할을 저는 하는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어떤 허위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뭐 과장된 그런 어떤 공세가 있거나 하면 그에 대해서 반박할 문제지 지금 뭐 주진우 의원의 재산이나 또 그 재산 증여 과정이나 이거를 거꾸로 청문회장에서 뭐 증명하겠다 혹은 검증하겠다라는 식으로 여당이 나온다면 그건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인사청문위원 특위위원들이고 질문을 받는 사람은 김민석 후보자입니다. 질문을 받는 사람은 질문의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의 이제 그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격이 비단 한 사람의 어떤 SNS를 통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3명의 의원은 공식적으로 나섰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느끼는 게 뭐 그 할아버지가 그럼 스폰서냐? 아니 그 뭐 재산을 공식적으로 물려받은 것까지 가족이 증여한 거를 스폰서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도를 넘어서 넘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주진우 의원이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대로 처벌받으면 되고 그다음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이 낙선시키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까지 마치 이번 김 후보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쉴드를 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이건 매우 온당치 않고 제가 또 오늘 보니까 오늘 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전 부인 이렇게 증인 신청하니까 이번 그 후보자 김 후보자 저 총리 인사청문회 윤석열 전 대통령, 김문수 후보, 한덕수 총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 내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윤석열 청문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국민의 공분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현 의원이 얘기한 대로 100점짜리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좀 부족한 대로 좀 사과도 하고 조금 이제 눈높이에 맞추도록 노력하면 된다. 그런 태도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흠결 없는 사람이고 너희들 구태 정치 공작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물타기를 해도 아니 총리 인사청문회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총리, 김문수 전 장관을 부른다는 게 이게 뭐 합당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들이 오히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파행으로 이끌 수도 있다. 1호 인사인 만큼 상징성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과한 보호보다는 오히려 김 후보자가 잘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게 저는 여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 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총리의 자질과 또 도덕성 논란도 검증을 하지만 정책 검증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를 못 부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합의가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점은 오히려 저는 문제가 없는데 좀 아까 이제 주진우 의원의 뭐 재산 관련된 공세를 여당 의원들이 취하고 있는 거는 주진우 의원의 재산 형성이나 증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뭐 별도로 뭐 수사를 하든지 뭐 고발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24일, 25일 예정된 청문회는 주진우 청문회가 아닙니다. 그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그 본령에 맞게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이제 뭐 메신저 공격을 통해서 물타기 하는 방식은 저는 정당하지 않고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질문을 받고 있는 건 김민석 후보자입니다. 그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홍준표 전 시장 어제 귀국을 했는데 끊임없이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그 청년의 꿈에서 지지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한 줄 평을 했습니다. 한때는 촉망받던 분인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 부분은? 이제 참 애매하죠.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니까 이제 야당 인사도 아닙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그러니까 지금 아마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는 좀 약간 우호적인 시각을 보내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또 아주 또 이렇게 좀 매도하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한테는 쓰레기 집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보면서 이분이 이제 정체성 혼란도 겪고 있지만 또 하나 앞으로 펼쳐진 정치 공간에서 그 홍준표 전 시장이라는 분의 이 스탠스와 아주 역할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그 홍 전 시장을 위한 정치적 공간을 이제는 만들어지지 않고 본인이 아마 활로를 개척해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여와 야를 저는 좌충우돌 혹은 또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그렇게 아마 전 정치적 공간을 돌파할 거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언행들이 더 잦아질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해관계가 없는 쪽에 대해서는 그냥 뭐 덕담해 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현 정부가 출범했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혹은 여당과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보기에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 홍준표 시장의 관심사는 야권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나와서 국민의힘 얘기 나한테 묻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의 그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경쟁 관계에 있는 당장 그것도 가시적으로 눈앞에 있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뭐 홍준표 시장이 특유의 또 그런 독설이나 이런 걸 여전히 보내고 있는 거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혹은 김민석 후보자나 여권을 향해서는 크게 지금 이해관계가 본인하고 충돌하는 대목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그냥 덕담 수준의 얘기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정치적인 입지가 이제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하와이 간다고 그랬을 때 갔다 와서 한잔 하자고 그랬었는데 막걸리 한잔 하자고 그랬는데 홍 전 시장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 홍 전 시장이 가장 이번에 원했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시나리오는 그 김문수 후보가 한 30대 후반에 득표를 하고 이준석 후보가 10% 이상의 득표를 했으면은 아마 본인이 원하는 꿈꾸는 대로 아마 정치 공간이 좀 열렸을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안 돼가지고 계산차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미묘하게 앞으로 홍 전 시장이 아마 정치적인 공간을 좀 활로를 돌파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내일 밤부터 전국이 장마권에 들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8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금요일 밤부터 주말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호우경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장마철, 익산에 쏟아진 집중호우.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례적 극한호우가 집중되며 침수와 범람, 산사태 등 호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올여름 코앞으로 다가온 내륙 장마도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일 수 있습니다. 서쪽 해상에서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해 유입되고 정체 전선이 더 강화해
내륙에 동서로 긴 띠 형태의 수증기 또는 비구름 통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체전 상에서 발달하는 중규모 저기압에 영향을 좀 받으면서 많은 강수량이 집중될 수 있겠는데요. 수증기량이 굉장히 많아서 강수가 집중되는 곳에서는 호우경보급의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이 좁은 형태로 선형의 강수대로 나타나게 되면서 우선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하는 내일 밤부터 경기와 강원 내륙에 최고 80mm, 그 밖의 지방에는 최고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 밤부터는 전국 곳곳에 더 강력한 호우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강수량이 나오진 않았지만 장마 첫날 밤보다 더 강하고 많은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체전선이 주말까지 중부에서 남부로 이동하며 곳곳에 집중호우를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폭이 좁은 띠 형태의 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겠으니 비 피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많은 비를 뿌린 뒤 일요일 이후 남해상으로 물러났다가 다음 주 중반쯤 다시 내륙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서울시가 지하차도 차단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재작년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트럭이 누런 흙탕물을 가르며 지하차도를 겨우 빠져나옵니다. 근처 둑이 무너지면서 불과 3분 만에 강물 6만 톤이 몰려든 겁니다. 순식간에 덮친 물에 차량이 잠기며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호우 경보가 발령될 만큼 물폭탄이 예고됐지만 지하차도가 통제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외부에서는 안에가 잘 안 보이죠. 어두운 내리막길이잖아요. 차들도 지나가길래 그래도 들어갔는데.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집중호우 때 작동하는 지하차도 차단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물이 차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막는 시설로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이번 달까지 설치를 마칠 예정입니다. 진입 차단 설비 같은 홍수 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아마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또 장마철 범람이 잦은 도림천 상류에 들어선 빗물 저류조도 문제없이 작동되는지 살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상류부터 빗물을 빼내 주거시설이 밀집한 하류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지난 5월 이미 가동을 시작한 저류조는 최대 3만 5천 톤에 달하는 빗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설 덕분에 집중호우 때 도림천 수위를 10cm나 낮춰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 환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 516개 응급실 운영기관을 통해 집계된 온열질 환자는 어제 하루 7명이 추가돼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가 201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5월에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아직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가 숨진 비정규직 재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김 씨의 동료와 추모객들은 일하다가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고 김충현 씨의 영정사진과 관이 장례식장을 나옵니다. 유족과 동료들이 연신 눈물을 흘리고 김 씨의 어머니는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운구행렬은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로 향했습니다. 지난 2일 홀로 작업을 하다 사고로 숨진 고 김충현 씨의 영결식은 사고 발생 16일 만에 치러졌습니다. 발전소 앞에 모인 추모객들은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며 책임자 처벌과 발전 노동자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겪었던 일터, 그가 맞섰던 구조, 그가 꿈꿨던 세상의 조각들을 우리 힘으로 하나씩 맞춰갑시다. 형도 하늘의 밝은 빛이 되어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오랜 고향 친구의 마지막 인사에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친구야, 제발 그 세상에서는 차별, 아픔, 고통 없는 삶을, 네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추모객들은 정규직 전환 이행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의 문구가 적힌 만장을 들고 사고 발생 장소까지 행진한 뒤 종이꽃을 헌화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사전 협의도 없이 현장에 나와 헌화 장면 등을 촬영하면서 한때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발전소 앞 고 김용균 씨 동상 옆에는 고인을 기리는 나무가 심어질 예정입니다. 사고 대책위는 앞으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노숙농성과 정부 협의체 참여를 통해 일하다가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지난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이 있었죠.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당시 지휘관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중대장의 경우는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입소 9일차 신병 6명을 상대로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가 진행됐습니다. 땡볕에 책으로 채운 군장을 메고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모 훈련병은 연병장에 쓰러져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얼차려를 지시한 건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0대 장교 2명. 이들은 형법상 학대치사와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재판부는 중대장 강모 대위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 남모 중위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공탁을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을 전혀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대장 강대위의 경우 죄값이 늘어 5년 6개월, 부중대장 남중위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 것과 달리 피해자별로 가혹 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른 만큼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러 건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형량을 늘렸습니다. 입대한 지 10일 만에 썩고 병든 군대의 지휘체계 속에서 죽여진 박의 죽음을 통하여 군대야말로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판결 직후 박 훈련병 유가족과 군 인권센터는 군 지휘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장병 인권과 의무복무 병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촉구한 미국이 결국 외교적 해결보다는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강의 벙커 버스터로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타격을 지원할 거라는 예상인데요. 이에 맞서 이란도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조건 항복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에 이란은 전투는 시작됐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미군 참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선 초강력 관통폭탄 벙커버스터를 투하해 이란의 포르도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는 것이 유력한 선택지로 꼽힙니다. In the case of the massive ordnance penetrator, it is the only weapon in anyone's arsenal globally that's able to successfully target and potentially even eliminate facilities like Fordo. 미군이 이스라엘군을 공중 엄호해 이란 핵시설을 추가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미군이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하는 등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점이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In terms of the massive flow of forces that you see right now headed into the Middle East, a lot of that is indicative of many options being on the table. 이란 정부 관계자들은 중동 지역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지역엔 4만 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 중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의 미군 기지를 고도의 경계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재고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사용한 것은 장거리 미사일이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The missiles they would be using against U.S. bases, first of all, they have a larger arsenal of them.
are medium and shorter distance missiles. They have not used those against Israel and as a result still have plenty of them left.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해 미 해군 함정의 작전 수행을 막거나 예멘의 후티 반군과 친이란 민병대가 공격에 가담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직접 참여로 이어질 경우 이란과 동맹 세력들 또한 즉각 보복에 나서면서 전쟁은 더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위기 상황을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러시아는 분쟁 당사자들 간 대화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중재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시작된 뒤 양국 정상을 시작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도 통화해 중동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자신이 중재에 나설 뜻이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공병을 파병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과 목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을 받고 있는 러시아가 마지막 대공세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북한 공병대가 쿠르스크 재건 임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сотни гектар, это сотни километров разрушенных линий электропередач, дорог, коммуникаций,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домов.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투 공병이 투입되는 전쟁 양상을 보면 다른 업무에 투입될 가능성도 큽니다. 전투 공병은 적이 설치한 지뢰나 장애물, 파괴된 교량 등을 신속히 극복하고 새로운 진격로를 개척합니다. 지뢰와 철조망 등 장애물을 설치해 적의 진격을 막거나 저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진지 구축과 방호시설 설치로 아군 생존성을 높이고 보급로도 확보합니다. 결국 전투공병의 투입은 전선이 복잡해지고 승패가 좌우되는 국면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와 분석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휴전 압박이 더 거세지기 전에 러시아가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현재 전체 영토의 70%를 점령한 동부 도네츠크 지역이 주요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They produce 4 times as much ammunition as the whole of NATO is producing as we speak. They are reconstituting their armies. Their whole economy is on a war footing. 북한은 진지 구축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새로운 위치를 확보할 때마다 방어 구조물을 설치하는 러시아는 전쟁 초기부터 북한 공병 부대에 관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도네츠크 점령지에 소규모 북한 공병 부대를 주둔시킨 적이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달걀에서 가공식품까지 식품 가격이 전방위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까지 치솟으며 물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마트에 진열된 39 달걀 한 판. 최근 가격이 오르며 일부 제품은 이미 10,000원을 넘겼습니다. 이번 달 달걀 산지 가격은 5,700원대로 지난해와 비교해 17.4% 올랐고 소매 가격도 8% 올랐습니다. 오른 것은 달걀만이 아닙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모두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달 연속 4%대를 기록했고 외식 물가 상승률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 이제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안 살 수가 없는데 뭐 과자류도 그렇고 라면류부터 해가지고 먹는 건 다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코로나 이후 급등한 식료품 물가가 OECD 평균 물가를 크게 웃돈다며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높아진 가계 체감 물가는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줘 결국 물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 활력 저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 여력 확충, 유통 구조 개선과 같은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더욱 고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식품 원재료와 인건비 등 생산 요소에 들어가는 비용인 투입 물가 상승과 식품 물가 상승이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투입 물가를 잡는 것이 정부의 우선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 관세를 확대 연장하고 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요동치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생산비와 물류비 등 투입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에 발견되며 논란이 됐죠. 당시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투표 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가 미흡했던 건 선관위였는데 이를 발견하고 신고한 유권자의 잘못으로 몰아간 겁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분이랑 같이 오셨던 분들이 어떤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투표 사무원이 회송용 봉투를 2장 교부하는 실수를 하면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투표 사무원이 관외 투표자 A씨에게 투표지 한 매와 회송용 봉투 2개를 건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기표한 뒤에야 자신이 받은 봉투가 2개라는 사실을 인지했는데 한 개는 주소 라벨이 붙어 있었고 다른 한 개는 붙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 역시 착각해 주소 라벨이 붙지 않은 봉투에 기표한 투표 용지를 넣은 채 투표 사무원에게 되돌려줬고 주소 라벨이 붙은 봉투를 비어있는 상태로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기표 용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받은 투표 사무원이 이 봉투를 그대로 다른 투표자인 B씨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통화 내역과 CCTV 등을 포함한 현재까지 수사 내용을 종합할 때 A씨와 B씨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씨는 신고 이후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는데 A씨의 투표용지는 외부에 공개되면서 무효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회송용 봉투를 2개 교부한 것은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기간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의 투표 방해 행위가 많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었다며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알린 B씨를 의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기간 선관위의 부실 관리 논란이 잇따른 가운데 이번에는 선관위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를 애꿎은 유권자의 책임으로 몰아갔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SK텔레콤이 자사의 해킹 사고를 악용한 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확인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K텔레콤은 유심 해킹이나 악성 앱 감염 같은 문구를 스팸 문자에 포함하거나 가족이나 정부기관, SK텔레콤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전화나 문자를 통해 SK텔레콤 해킹 피해 여부를 점검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거나 가족을 사칭해 유심을 교체해야 한다며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 포착되고 있다며 SK텔레콤은 어떤 경우에도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이 발송하는 모든 공식 문자의 발신 번호는 114라면서 출처가 불명확한 링크는 접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경기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발목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정황은 없다면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경기 부천시 상동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한 대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승객 1명이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로등과 신호등도 넘어지거나 고장났습니다. 경찰은 60대 버스기사가 건널목에서 뛰쳐나온 어린이를 피하려 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며 빅리그 진입에 도전하던 투수 고우석이 소속팀에서 방출됐습니다. 최근까지 트리플 A 잭슨빌 전보 슈림프 소속이던 고우석은 메이저리그 다른 구단들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지만 새 소속팀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우석이 한국 프로야구 복귀를 선택할 경우 원 소속팀인 LG와의 협상만 가능한 가운데 차명석 LG 단장은 고우석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고우석 측의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이적설에 휩싸인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의 거취가 아시아 투어 이후 결정될 거란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BBC는 손흥민이 다음 시즌 전에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있으며 결정 시기는 토트넘의 아시아 투어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여름 투어는 프리미어리그 클럽의 수익성이 높은 행사며 손흥민의 아시아 투어 참여는 상업적으로도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햇볕이 강해 더 덥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도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하늘은 점차 흐려지겠고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남과 호남, 경남 서부 일부 지역으로 밤에는 그 밖의 중서부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면서 내륙에서도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자외선과 오존이 말썽을 부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오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8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 최고 60mm,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모레 오후부터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21도, 대구 22도로 예년보다 2, 3도가량 높겠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32도, 대전 33도, 대구 33도로 예년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주말까지, 남부지방은 다음 주 초반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 습도 높은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